지금 이 영상을 보신 순간 여러분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이상한 할아버지? 엄청난 양의 삼겹살을 태우는 쓸데없는 낭비? 혹시 치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도 전에 판단을 완성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이 진짜 진실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가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매일 오후 4시 정각, 서울 외곽의 낡은 골목길 끝, 간판도 희미하게 바랜 작은 삼겹살 식당에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반듯하게 달인 흰 남방에 낡았지만 단정한 바지를 입고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백발을 한 채 그는 항상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똑같은 주문을 합니다. 생삼겹살 30인분 주세요. 30인분을 혼자서 시켰습니다. 종업원들은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확인했고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30인분 어서 가져다 주세요. 그렇게 고기가 나오면 할아버지는 직접 고기를 집어 불판 위에 올립니다. 정성스럽게 한 점 한 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기가 익기 시작하면 그는 뒤집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기름이 튀고 연기가 올라오고 고기가 검게 타들어가기 시작해도 그는 그저 바라봅니다. 그냥 눈을 감고 코를 크게 벌름거리며 마치 그 매캐한 연기 속에서 그냥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처럼 100만 원어치의 고기가 숫덩이로 변하는 데는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돈을 내고 식당을 나갑니다. 처음 왔을 때처럼 단정하게 아무 말도 없이. 이런 일이 처음이었다면 어쩌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그 전날도 한 달이 넘도록 식당 주인 성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기묘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식당의 주인인 52살 박성수 씨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잘 구워지다 갑자기 타버린 고기처럼 굴곡진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성수 씨가 16살이 되던 해 평온했던 집안은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힘없이 무너지는 과정을 소년 성수는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가슴에 묻은 채 성인이 된 그는 대기업 영업직으로 입사해 15년간 지독하게 버텼습니다. 상사의 꾸지람도 고객의 갑질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삼켰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구조조정이라는 차가운 칼날이었습니다. 45. 인생의 절반을 넘긴 나이에 그는 남은 퇴직금을 전부 털어 넣는 도박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차린 곳이 바로 이 작은 삼겹살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 2년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악몽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악의적인 권리금 사기에 휘말렸고 믿었던 식자재 업체는 대금을 들고 부도를 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터지자 홀의 테이블은 먼지만 쌓인 채 텅 비어갔습니다. 가장의 무게는 성수 씨를 짓눌렀습니다. 아내는 식당 건너편 세탁소에서 온종일 남의 옷을 다리며 아르바이트를 했고 교복 입은 고등학생 딸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무능한 아빠가 된 것 같아 성수 씨는 가게 구석에서 몰래 소주잔을 기울이며 밤새 울기도 했습니다. 딱 오늘만 하고 그만둘까 수만 번 포기를 떠올렸던 날들을 견디자 기적처럼 3년째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공들여 담근 묵은지와 성수 씨만의 비법 쌈장은 손님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성수 씨 특유의 따뜻한 마음씨가 빛을 발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라고 건네는 진심 어린 안부와 서비스 반주 한 잔이 단골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제야 겨우 빚을 갚고 가족들에게 길을 펼 수 있는 아주 작은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 운명적인 타이밍에 할아버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 이틀은 그저 참 특이한 손님이 오셨네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도 일주일째도 똑같은 주문이 반복되자 가게 안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종업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사장님, 아무래도 수상해요. 우리 식당 망하게 하려고 누군가 보낸 사람 아닐까요? 눈치 빠른 단골들도 불안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저 어르신 때문에 가게 소문 안 좋게 나면 어떡해요? 이 집에 이상한 사람 온다고 소문 퍼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성수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정중하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고기질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 몸이 불편하신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매번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괜찮아요. 고기만 계속 가져다 주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성수 씨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그 금액은 무려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단 한 점의 고기도 먹지 않고 오직 거액을 내며 고기를 태워 숯덩이로 만드는 행위,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수 씨의 마음속에는 이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게에 무슨 저주라도 걸리는 건 아닐까? 어렵게 일어선 내 일터가 다시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하고도 불합리한 공포가 그를 옥죄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지요. 유독 일이 잘 풀릴 때 생기는 기괴한 징조가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지를요. 결국 어느 화요일 오후 성수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글거리는 불판 위에서 할아버지가 또다시 고기를 시커먼 채로 만들고 있는 그 순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 아래에서 112를 눌렀습니다. 예, 경찰서죠? 저희 식당에 한 달 넘게 오시는 분이 있는데 영업 방해가 심해서요. 음식을 다 태우기만 하고 먹지도 않아요. 치매 환자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차갑게 내뱉은 그 전화. 그 한 통의 신고가 성수 씨 인생에서 가장 뼈아프고 부끄러운 기억이 될 줄은 그 순간에 성수 씨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성수 씨가 떨리는 마음으로 신고 전화를 마친 뒤 식당 안은 폭풍 전야 같은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오후 4시 47분 식당의 낡은 유리문을 밀고 2명의 젊은 경찰관이 들어섰습니다. 식당 내부는 이미 할아버지가 태운 고기 연기로 자욱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그 매캐한 연기 한가운데 홀로 앉아 시커먼 숯덩이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노인과 그를 쏘아붙이며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성수 씨,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치를 보는 종업원들의 모습은 마치 연출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나왔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경찰의 부름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노인의 눈과 마주친 경찰관은 순간적으로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고 나중에 당시 상황을 진술하며 그것은 결코 치매 환자의 흐릿한 눈빛이 아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오히려 그 눈은 너무나 많은 비극과 세상을 꿰뚫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심연과도 같았습니다. 수십 년의 모진 세월을 응축해 놓은 듯한 그 압도적인 눈빛 앞에 경찰관은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르신, 신분증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관의 정중한 요청에 노인은 품속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은 곳곳이 달코해져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역력한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를 담은 유물 같았습니다. 노인은 지갑 속에서 정갈하게 보관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고 신분증을 받아 든 경찰관의 표정은 이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파트너 경찰관을 급히 불렀고 두 사람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신분증과 노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한참 동안 소리 없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성수 씨는 이 모든 상황이 의아했습니다. 고작 신분증 하나 확인하는데 왜 저렇게 호들갑이지? 하는 생각이 들 때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두 경찰관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차렷 자세를 취하더니 노인을 향해 절도 있고 반듯한 거수경례를 올린 것입니다. 박 대장님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식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치직거리며 타들어 가던 고기 연기만이 천천히 피어오를 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듯했습니다. 성수 씨의 머릿속에는 대장님이라는 단어가 천둥처럼 내리쳤습니다. 군인인가? 아니면 높은 경찰 간부였나? 수많은 추측이 오가는 사이에도 노인, 아니 박 대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예우를 받아온 것이 익숙한 듯하면서도 동시에 이제는 그런 명예 따위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듯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조금 더 지긋해 보이는 경찰관이 성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주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분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신고하신 겁니까? 성수 씨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자 경찰관은 짧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1995년 삼성동 복합상가 붕괴 사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성수 씨의 뇌리에 잊고 있었던 낡은 뉴스 화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절규하던 사람들,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그리고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밤낮 없이 구조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때 그 현장의 구조대장이셨습니다. 사흘 밤낮을 잠 한숨 안 자고 직접 무너진 건물 속으로 기어들어가 사람들을 끌어내셨던 분이에요. 당시 언론에서 기적의 대장이라 불렀던 분 덕분에 43명의 소중한 생명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설명이 끝나자 성수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지난 한 달간 치매 환자 혹은 영업방해꾼이라며 손가락질하고 결국 공권력의 힘을 빌려 쫓아내려 했던 노인이 바로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한 시대에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대장이 왜 매일 이 식당을 찾아와 고기를 시커멓게 태워야만 했는지, 그 눈물겨운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995년의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해 11월의 어느 평범했던 오후, 서울 삼성동의 5층짜리 복합상업 건물. 사람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순식간에 주저앉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나른한 오후에 커피 한 잔을 즐기거나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던 평화로운 시간. 오후 2시 30분. 그 평화는 단 몇 초 만에 수백 톤의 콘크리트 잔해 아래 매몰되었고, 건물 안에는 미처 피하지 못한 78명의 영혼이 갇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붕괴의 원인은 시공사의 파렴치한 부실 시공과 감리관의 묵인, 그리고 검은 뒷돈을 받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탐욕에 눈먼 자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결국 무고한 시민 35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박 대장은 비번을 맞아 집에서 모처럼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급하게 울리는 무전 소리에 그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사복 차림으로 현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소방차와 구조대가 이미 도착해 있었지만 얽히고 설킨 철근과 복잡한 건물 구조 탓에 베테랑 구조대원들조차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었죠. 박 대장은 도착한 지 단 10분 만에 도면을 머릿속에 그리고 구조 동선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1층 북측 기둥이 아직 버티고 있다. 그 틈으로 진입한다. B팀은 잔해를 제거하고 A팀은 생존자를 확인해 내가 직접 선두에 서서 들어간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72시간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대장은 사흘 밤낮 동안 단 한숨의 잠도, 단 한 끼의 식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무너진 건물 틈새를 기어다니며 어디선가 들려올 희미한 생명의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날카로운 콘크리트 파편에 손등이 찢겨나가 피가 철철 흐르고 깨진 유리 파편이 다리에 박혀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처절한 사투 끝에 그는 78명의 매몰자 중 43명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세상은 그를 기적의 대장이라 칭송했고 대통령 표창과 방송 출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신문 일면은 그의 늠름한 모습으로 장식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장은 그 화려한 찬사 앞에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였을까요? 그에게 43명을 살렸다는 훈장은 동시에 자신의 손으로 끝내 구하지 못한 35명의 얼굴을 지워내지 못하는 낙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35명 중에서도 박 대장이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고 가야 할 3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박 대장의 지휘 아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었던 막내 대원들 24 철민이, 22 세준이, 그리고 23 동현이었습니다. 박 대장은 그날 그들에게 직접 진입 명령을 내렸습니다. 3층 서측 진입로를 확보해 거기서 아직 소리가 들린다. 세 청년은 대장의 명령을 한치의 의심 없이 믿고 어두운 건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장이 다른 생존자를 구출해 나오던 바로 그 순간 약해진 서측 구조물이 굉음과 함께 2차 붕괴를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수습된 새 대원의 시신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박 대장은 그날 밤 유족들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오열했습니다. 제가 그 어린 대원들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탓하지 않았지만 그는 지난 3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날의 환청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영웅이라 부르며 박수를 보내는데 그 박수 소리가 박 대장에게는 죽은 대원들의 통곡 소리로 들렸습니다. 가슴에 달린 훈장은 영광이 아니라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치욕스러운 족쇄처럼 그를 옥죄었습니다. 박 대장은 그 무거운 족쇄를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짊어지고 늙어왔던 것입니다.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살아 돌아온 뒤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박 대장은 백발이 성성한 은퇴 노인이 되었고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표창장은 빛바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가슴에 달렸던 훈장 역시 작은 상자 안에 갇힌 채 잊혀갔지만 그의 기억만큼은 단 한 순간도 풍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작고 고요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가슴 속에 거대한 흉터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년 찬 바람이 부는 이맘때가 되면 박 대장이 며칠씩 입을 닫고 식사조차 거른 채 깊은 사색에 잠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새벽녘까지 거실 창가에 홀로 앉아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남편의 뒷모습. 처음 몇 년은 그 슬픔을 달래보려 애도 써보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은 아내에게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며 그 침묵을 존중해주는 것이 최선의 사랑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늘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박 대장이 처음으로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현관문을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말입니다. 의아해하는 아내가 어디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묻자 박 대장은 그저 나직하게 밥 먹으러 갑니다 라는 짧은 대답만 남겼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속 응어리를 풀기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시작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뿐입니다. 박 대장이 수많은 식당 중 성수 씨의 작은 삼겹살집을 선택한 데는 뼈 아픈 이유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참혹했던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던 때 막내 대원 셋이 박 대장에게 건넸던 마지막 농담 섞인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4 철민이가 땀방울을 훔치며 씩 웃고는 대장님, 오늘 이 지옥 같은 작업 끝나면 저희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꼭 사주셔야 합니다. 우리 셋이 그 약속 하나 믿고 버티는 거 아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세준이는 저는 된장찌개도 꼭 먹고 싶습니다 라며 거들었고 막내 동현이는 전 시원한 냉면요. 대장님이 사주시는 거면 뭐든 꿀맛일 것 같습니다 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박 대장은 대원들의 어깨를 툭 치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알았다. 이 임마들아, 오늘 저녁에 내가 배 터지게 쏜다. 하지만 그 약속했던 저녁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박 대장을 가장 잔인하게 괴롭힌 것은 43명을 살려냈다는 영광이 아니라 그 어린 대원들과 했던 소박한 약속 하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부채감이었습니다. 대원들의 마지막 유언이나 다름없었던 소원이 고작 삼겹살 한 점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매일같이 찔렀습니다.
그래서 박 대장은 뒤늦게나마 결심했습니다. 비록 30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그 대원들에게 약속했던 고기를 먹이겠다고 말입니다. 연기가 되어 하늘로 피어오르면 분명 그 맛있는 냄새가 하늘나라에 닿아 대원들에게 전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마치 제사상을 올리듯 향을 피우듯 가장 질 좋은 고기를 충분히 배불리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30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세 대원이 각자 10인분씩은 먹어야 30년 동안 쌓인 이자까지 쳐서 배가 부를 것이라는 노병만의 투박한 셈법이었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동안 박 대장은 지그시 눈을 감고 연기 속에서 대원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24, 22, 23, 영원히 늙지 않고 그날의 모습 그대로 멈춰버린 그리운 얼굴들 말입니다. 철민아, 세준아, 동현아 대장이 너무 많이 늦었지. 자, 이제 마음껏 먹어라. 실컷 먹어. 연기가 자욱한 식당 한가운데서 박 대장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숯덩이가 되어버린 고기보다 더 검게 타버린 한 노병의 진심 어린 참회였습니다. 고기를 태우던 노인의 과거를 아는 순간 성수 씨는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움직이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1995년 삼성동 붕괴 사고 기적의 대장, 43명의 생명, 그리고 지키지 못한 약속 하나, 고기 태우는 이상한 할아버지. 두 이미지가 성수 씨의 뇌 속에서 겹쳤습니다. 성수 씨는 자신이 지난 한 달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치매 환자 경쟁 업체 사람 영업방해, 자신의 식당의 손해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 모든 생각들이 지금 이 순간 성수 씨의 눈앞에 놓인 진실 앞에서 일제히 부서졌습니다. 성수 씨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박 대장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돌려주었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대장은 그 침묵이 불편하지도 않은 듯 그저 서서히 식어가는 불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수 씨는 발이 움직여지기 전에 이미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박 대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수 씨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망했을 때도, 구조조정을 당했을 때도, 식당이 망할 것 같을 때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울지는 않았습니다. 박 대장이 성수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성수 씨 옆으로 걸어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리는 건 나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요. 사장 양반 성수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보였을 거야. 당연히 이상하지. 나도 안다. 내가 얼마나 이상한 짓 하는지. 박 대장은 낮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도 돼. 나는 괜찮아. 그 말이 더 가슴을 쪘습니다. 괜찮아라는 말이 얼마나 오래된 상처에서 나온 것인지를 성수 씨는 느꼈습니다. 성수 씨가 겨우 일어서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대원들 이름이 뭐예요? 박 대장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철민이, 세준이, 동현이, 그 젊은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뭐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삼겹살, 세준이는 된장찌개, 동현이는 냉면이라고 했지만
셋 다 삼겹살 먹자고 먼저 말했어. 성수 씨는 다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박 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오늘 된장찌개랑 냉면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 대원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박 대장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눈이 그 한마디에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보다 먼저 와야 하는 것은 질문이라는 것, 그리고 질문보다 먼저 와야 하는 것은 공감이라는 것. 성수 씨는 그날 그것을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하지만 아직 늦지 않게. 그날의 사건 이후 성수 씨의 삼겹살 식당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가게의 낡은 간판은 그대로였고 미걱거리는 테이블과 기름때, 묻은 바닥도 예전 그대로였지만 식당을 감싸고 있는 공기에 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주인장 성수 씨 본인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손님들의 계산서를 보며 이익을 따지던 장사꾼이었지만 이제 그는 타인의 흉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정각, 어김없이 박 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30인분을 주문하려 입을 뗐지만 성수 씨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수 씨는 정중하게 박 대장을 식당에서 가장 볕이 잘 들고 안락한 자리로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문하기도 전에 가장 좋은 부위의 생삼겹살 30인분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아버지 혼자 불판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성수 씨는 흰 행주를 어깨에 걸치고 직접 노신사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직접 구워드릴게요. 이 대원들도 대장님이 직접 굽는 것보다 전문가인 제가 구워주는 게 더 맛있다고 좋아할 겁니다. 성수 씨는 정성스럽게 고기를 올렸습니다. 불판 옆에는 아침 일찍부터 직접 끓인 구수한 향이 진동하는 된장찌개가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살얼음이 동동 뜬 냉면도 제사상의 제물처럼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 속에서 두 사람은 거대한 슬픔에 의식을 함께 치르고 있었습니다. 성수 씨는 미리 준비해둔 하얀 종이 한 장과 펜을 박 대장 앞에 살며시 밀어 놓았습니다. 어르신, 연기는 하늘로 가장 빨리 닿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대원들에게 못다 한 말이 있다면 여기 적어주세요. 연기에 담아 올리면 어린 대원들이 고기 냄새와 함께 대장님의 마음을 더 잘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 대장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응시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 속에만 가두어 두어 썩어 문드러졌던 말들. 노인은 마침내 펜을 들었습니다. 꾹꾹 눌러 쓴 글씨는 투박했지만 종이 위로 잉크와 함께 노병의 눈물이 번져 나갔습니다. 철민아, 세준아, 동현아, 대장이 너무 늦었다. 정말 많이 늦었어. 그날 이후로 나는 밥이 제대로 넘어가질 않았다. 맛있는 걸 먹으면 너희 생각이 나고 누군가 고맙다는 말을 하면 목이 막혔어. 살아서 미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먹어라. 충분히 배불리 먹어다오. 너희가 배불러야 이 못난 대장도 비로소 밥 한 술을 넘길 수 있을 것 같구나.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영원한 자랑이다. 이 세 마디를 하는데 30년이 걸렸구나. 종이는 붉은 숯불 위로 던져졌습니다. 종이가 타오르며 만들어낸 가느다란 불꽃은 고기 연기와 한데
뒤섞여 환풍구 너머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박 대장은 그 연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성수 씨는 그런 노인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로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식당 구석에서 혼자 식사하던 청년 한 명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의 SNS에 짧은 글과 사진 한 장을 올린 것입니다. 매일 고기 30인분을 태우는 할아버지와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는 사장님, 대체 이 식당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라는 글은 삽시간에 수만 개의 공유를 타며 퍼져나갔습니다. 네티즌 수사대가 움직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95년의 기적의 대장, 박 대장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때부터 식당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30년 전 박 대장이 목숨을 걸고 건물 잔해 속에서 끌어올렸던 생존자들이 하나둘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이는 이제는 머리가 희끗해진 중년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박 대장 앞에 서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대장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 다리를 누르던 콘크리트를 맨손으로 들어 올려주셨던 19살 소년입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남아 자식 셋을 키우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당신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뒤를 이어 유모차를 끌고 온 어머니, 그리고 놀랍게도 박 대장의 뒤를 이어 현직 소방관이 된 한 청년이 정복 차림으로 들어와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대장님께서 구해주신 그 목숨, 이제 제가 남을 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박 대장은 그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살인자 혹은 죄인이라 낙인 찍으며 살아왔던 노병은 생존자들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처음으로 나도 영웅이라 불려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연기 속에서 보낸 30년의 세월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전 국민의 가슴을 울리자 소방청에서도 응답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와 시간의 경과 때문에 미뤄졌던 절차들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995년 당시 마지막 순간까지 대장의 명령을 완수하려다 순직한 새 대원 이름이 소방청 순직자 명비에 정식으로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30년 만에 뒤늦은 추서였지만 그 의미는 무엇보다 무거웠습니다. 명비 제막식이 열리던 날, 박 대장은 정갈하게 달인 예전 소방 정복을 입고 그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돌판 위에 새겨진 대원들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더듬으며 노인은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에 참석한 수많은 후배 소방관들과 시민들은 누구도 노인에게 말을 걸어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경건한 침묵만이 노병과 어린 대원들의 재회를 축복했습니다. 박 대장은 그날 식장을 나서며 성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 양반, 고맙네. 이제야 내 어깨에 있던 콘크리트 덩어리가 치워진 기분이야. 나 이제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것 같아. 성수 씨는 대답 대신 전화를 붙잡고 또 한 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30년 전 무너진 건물은 수많은 사람을 가두었지만 가장 오랫동안 그 잔해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은 어쩌면 구조대장 박 씨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를 구출한 것은 거창한 국가의 보상이나 훈장이 아니라 어느 작은 식당 주인이 내어준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과
순직자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 준 진심 어린 공감이었습니다. 오늘도 성수 씨의 식당은 연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연기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매캐한 냄새가 아닙니다. 이 땅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떠난 이들을 배불리 먹이며 남겨진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세상에서 가장 고소하고 따뜻한 위로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말 못할 무게를 짊어진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먼저 물어봐 주세요. 많이 힘드셨죠? 식사는 하셨나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30년의 지옥을 끝내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대장은 그 이후에도 매년 그 시기가 되면 성수 씨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수 씨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생존자 중 한 명이 함께했습니다. 어떤 날은 소방관이 된 청년이 함께했습니다. 고기를 태우는 이상한 할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매년 찾아와 함께 그 대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판단합니까? 성수 씨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냥 무서웠던 겁니다. 열심히 쌓아온 것이 무너질까봐 무서웠던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그 마음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매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박 대장이 처음부터 말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 사회는 영웅을 만들어 놓고 너무 빨리 있습니다. 1995년 43명의 생명을 구한 사람. 그는 30년 동안 죄책감에 혼자였습니다. 표창장은 서랍 속에 있었고 군장은 상자 안에 있었으며 그의 죄책감은 아무도 함께 져주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승자와 영웅을 기록하지만 그 영웅의 상처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공백입니다. 역사적 공백, 우리가 채워야 할 자리. 1995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소방관, 경찰관, 구조대원, 의료진이 그 공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구했지만 전부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죽은 이를 기억하는 고통,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없는 문화. 우리는 그들에게 훈장을 줍니다. 표창장을 줍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필요한 건 훈장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기억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수 씨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뒤늦게. 하지만 진심으로. 그리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팠던 사람 냉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너무 많이 느끼는 사람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30년째 혼자인 사람 다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은 한 번도 괜찮지 않았던 사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왜 그러세요? 라고 묻기 전에 먼저 많이 힘드셨죠?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전부입니다. 판단 대신 질문, 결론 대신 공감, 외면 대신 함께.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세상은 계급과 권력과 정의가 충돌하는 곳이지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이런 작은 식당과 작은 말 한마디로 바뀌는 곳입니다. 박 대장은 더 이상 30인분을 태우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드디어 그를 혼자 두지 않았으니까요. 그 대원들도 이제는 배가 부를 겁니다. 30년을 기다렸지만 드디어 받아먹었을 겁니다. 박 대장이 피워 올린 연기가 하늘에 닿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도 몇 번이나 키보드 앞에서 멈췄습니다. 쓸수록 박 대장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곁에 있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말없이 30년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분들, 우리가 몰라서 혹은 알았어도 애써 외면했던 분들, 이 영상이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수 씨처럼 늦었어도 괜찮으니 우리도 한 번쯤 주변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너무나 듣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박 대장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댓글에 써주세요. 제가 다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